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명순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작은 백반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처음엔 단출한 밥집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다 보니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일 줄을 설 정도로 북적이는 맛집이 됐습니다. 덕분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제 손으로 조금씩 재산도 모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족에게는 그저 당연한 희생으로만 여겨졌던 걸까요? 매년 생일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급할 땐 꼭 저를 찾는 아들과 며느리. 그저 서운한 마음에 눈물만 나더군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끝내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아들과 며느리의 이기적인 행동에 담긴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결국 내린 결단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 나이면 일을 손에서 놓고 집에서 쉬어도 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는 제 백반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백반집을 연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땐 가게도 작고 허름해서 간판조차 손수 붓글씨로 써서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바람이 틈새로 숭숭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도 그 좁은 공간에서 된장찌개 하나, 제육볶음 한 접시에까지 정성을 담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고 지금은 점심시간이면 시장 골목을 따라 긴 줄이 늘어설 만큼 북적입니다. 사장님, 된장찌개 하나만 넣어주세요. 오늘 고등어 정말 끝내주네요. 완전 밥도둑이에요. 이런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다 보면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아려오지만 그런 칭찬들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아온 이유는 단 하나, 아들 준호를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팔을 걷어붙이고 살아왔습니다. 준호가 결혼했을 때는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구조도 괜찮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라 신혼부부가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집을 계약하던 날엔 뿌듯한 마음에 밤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 역할을 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며느리 현주를 봤을 땐 단정한 외모에 예의도 바르게 보였고 모든 면에서 참 괜찮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말투엔 점점 냉기가 돌았고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에서 땀 흘리는 모습이 며느리의 눈엔 하찮은 존재로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아직도 식당 주방 일을 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주방 일은 사람 쓰고 카운터나 보세요. 겉으론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엔 분명히 얕잡아 보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힘들거나 급할 때는 꼭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주식 투자한 게 잘 안 됐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네요. 다음 달 월급 타면 갚을게요.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죄송한데 급하게 카드값이 나가야 해서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물론 다음 달에 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연락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김없이 저를 찾았고 고개를 숙이며 부탁할 때에도 그 속엔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둘이 식당에 와서 서빙을 돕는 척도 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많으시네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도 그 웃음 뒤엔 언제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돈을 줄 분위기인지 떠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기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제 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라 더 바쁠 줄은 알았지만 식당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분주했습니다. 주방에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진동하고 홀에선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낀 환풍기 소리와 함께 제 등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골 손님인 최 여사님께서 환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생일이시죠? 생일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흔드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갑자기 울컥해질 뻔했지만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뭘 제 생일까지 다 챙기세요. 그냥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시큰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도 내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데 혹시나 우리 아들, 며느리라도 잠깐 얼굴을 보러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일 하루쯤은 오랜만에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기다리던 얼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 12시가 지나고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2시, 3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주방 정리를 하고 있던 늦은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현주라는 이름이 떴고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생일이었죠? 아,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계좌로 10만 원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현주 목소리는 담담했고 그 말엔 큰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아들 준호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쓰라렸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먹고 살기 바쁘지.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니까. 늘 그렇듯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차피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하니까요. 그렇게 가족 없이 제 생일은 지나갔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치킨에 맥주 한 잔 마시며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현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통화음 뒤로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요, 사고가 나셨어요. 교통사고예요.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수술비가 1,000만 원이나 모자라요. 저희는 지금 당장 그 돈이 없어요. 순간 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머. 큰일이네. 어디가 얼마나 다치신 거니? 어디 병원이야?
내가 지금이라도 갈게. 다급하게 묻는 제 말에 현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병원에도 사람이 많고 정리도 안 되고 그냥 1,000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 수술만 끝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저없이 은행 앱을 열어 이체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번 돈이었지만 꼭 써야 하는 곳에 쓰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특히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현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되길 바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 꼭 잘 될 거야. 어머님도 금방 회복하실 수 있을 거야. 연락 꼭 줘. 그 전화 이후로 며느리 현주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신이 너무 없겠지 하며 넘겼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조용하니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술이 예상보다 더 큰 수술이었나? 사돈 어르신이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 건가? 설마 무슨 일이 더 생긴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가 저는 결국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빠서 못 받는 걸까 싶어 다시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꺼져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심장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더 보내고 또 하루가 지나고 어느덧 닷새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엄마 수술은 잘 됐어요. 단 2줄. 너무도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병원은 어디야? 병문안이라도 가야지.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곧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쳤고 큰 수술까지 했다는데 병원이 어딘지 말 못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정말 너무 지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 저는 가만히 주방 식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거짓말을 한 건 아니겠지. 제가 그 아이들을 믿지 못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에 조그맣게 싹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반찬 몇 가지 해서 직접 아들 집에 가보자. 아무리 정신없다 해도 병문안 한 번은 해야 도리 아닌가.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소고기는 기름기 적은 국거리로 고르고 연근은 깨끗이 손질해서 얇게 썰었고 계란은 싱싱한 걸로 사서 바로 찜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소고기 묵국, 장조림, 연근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준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촉촉한 계란찜까지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반찬들을 라겔락 용기에 정성껏 담아 큰 보자기에 싸고 가방 하나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봐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소고기 묵국은 보온병에 따로 담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저는 늦은 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전화를 여러 통 했지만 역시나 둘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설마 사고 말고 다른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나를 피하고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며 가슴 한켠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니 조용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올려다본 창문은 어두컴컴했고 어떠한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집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병원에 있는 거겠지. 수술 후에 간병도 해야 하고 지금쯤 돌아올 수도 있겠네.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현관문 옆 계단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들고 온 반찬 보자기를 무릎에 올리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렸습니다. 찬 바람이 아파트 복도를 지나며 옥기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릎 위 보자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엔 정성껏 만든 소고기 묵국, 장조림, 계란찜이 있었지만 그보다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면 얼마나 고마워할까. 어머님 걱정해서 직접 찾아오셨냐며 며느리도 고마워하겠지. 준호도 분명 엄마가 이렇게 기다린 줄 알면 마음 아파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1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던 찰나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띵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사람들의 경쾌한 웃음소리. 아유, 진짜 오사카는 쇼핑 천국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면세점에서 이 가방 가격 싫어해요? 완전 득템. 그 말소리가 제가 앉아있는 계단 쪽으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듯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현주, 그리고 분명히 큰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다고 했던 사돈까지 모두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면세점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고 캐리어는 여행 후의 흔적처럼 바퀴에 먼지를 묻힌 채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햇볕에 그을린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준호와 현주, 사돈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아파트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손과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을 꾹꾹 눌러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야, 내 어머니는 사고 나신 거 아니었니? 그 말에 현주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돈은 입술을 꾹 깨문 채 고개를 숙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사람 놀라게. 그 말이 제 귓가에 들어오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지난 수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면서도 아들한테 도움 되겠다 싶으면 기꺼이 돈을 내줬던 날들, 며느리와 어색해지고 싶지 않아 조심조심 말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절 필요로 할 때만 찾아왔던 그날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지갑으로만 여겼던 지난 세월이 눈앞에서 주마등처럼 펼쳐졌습니다. 말없이 손에 든 보자기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반찬이 아니라 저의 기대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사람 놀라게 한다고?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제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오고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항상 참기만 했던 제가, 언제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던 제가, 그날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끈을 꽉 쥐고 준호와 현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지. 너희 둘 다.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 현주야, 너는 울면서 너희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했잖니? 수술비가 1,000만 원이나 든다고, 살려야 한다고 그랬었지. 현주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이리저리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도는 손에 들고 있던 명품 쇼핑백을 마치 들키기라도 싫은 듯 조심스레 몸 뒤로 감추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면세점 로고가 선명히 찍힌 그 쇼핑백이 어쩐지 그 순간 더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분은 누구니?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다던 너희 어머니 말이야. 이렇게 멀쩡하신데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였니? 그제서야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오해야. 그냥 그날 상황이 좀 급해서 그랬던 거고. 우린 어차피 돈은 다시 들을 생각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함이 입꼬리를 밀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랬겠지. 돈은 돌려줄 생각이었겠지. 근데 그 돈 어디 있니? 혹시 저 명품 가방 안에 들어있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주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저희가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하죠? 식당 하면서 그렇게 잘 벌고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그깟 1,000만 원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세요? 그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깟 1,000만 원. 그 말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깟 1,000만 원. 30년 넘게 식당 불 앞에 서서 기름 튀고 땀 흘리며 벌었던 돈. 누구는 쉽게 쓰고 누구는 간절히 모은 그 돈이 그들에겐 그렇게 하찮은 돈이었나 봅니다. 그 돈에는 제 손끝에 베인 굳은 살, 식당 문 닫고 혼자 청소하던 밤들, 그리고 누구보다 아들을 믿고 싶었던 제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깟 1,000만 원. 그 말 하나가 그동안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신뢰와 사랑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 안은 조용했고 어둠 속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고 고요한 집안에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작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랐다고. 부엌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찬장 옆 한 구석에 걸려있던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때가 얼룩덜룩하게 배어있고 매일같이 입고 벗기를 반복하면서 천은 점점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 낡은 앞치마는 꼭 제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오며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온 그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천 조각 하나.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삶은 이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다시가 곧장 아파트 앞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집 좀 팔아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요. 시세보다 좀 낮게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돈과 호수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사연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짐 하나 정리하는 겁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생각보다 빨리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된다지만 그래도 입지가 괜찮고 금매다 보니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잔금까지 깔끔히 정리되자 저는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데에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했던 말이었으니까요. 핸드폰 자판 하나하나에 제 지난 세월, 그리고 다신 되돌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떠한 지원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엄마라 부르지 마라.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조용히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 소리가 꼭 마음속 응어리를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뒤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막 마치고 주방 바닥을 훑고 있던 제게 식당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들 준호가 허겁지겁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세요? 집을 팔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지만 당황과 두려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스불 위에서 된장찌개 냄비 뚜껑을 조심스레 열고 국자로 국물 맛을 본 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끊기니까 네가 많이 급해졌나 보구나. 준호는 제 말을 듣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식당 주방 한가운데서 머리를 조아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현주가 그랬던 건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다 꼬이고 마음도 조급해졌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왜 그랬나 싶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던 아들이 처음으로 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후회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점심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단골 손님들, 일하러 나온 기사님들까지 하나둘 테이블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자에 된장찌개를 담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젠 알고 싶지도 않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식당 옆 골목길 쪽 뒷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현주가 고개를 내밀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방 뒤편을 둘러보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망설이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땐 한순간의 욕심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현주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도 진심인지 위기 앞에서의 연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던 반찬 그릇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소고기 장조림의 간을 확인하고 멸치볶음을 옮겨 담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깟 1,000만 원. 그깟 집 한 채보다도 나는 내 자식에게 사람의 도리를 기대했단다. 거창한 효도도 필요 없었고 큰 선물도 필요 없었어. 그저 진심 한 조각이면 됐어. 근데 너희는 그걸 팔았지. 내 믿음을 팔았고 내 기대를 팔았고 내 마음을 팔았어. 두 사람은 말없이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찬 그릇을 제자리에 놓은 뒤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팔게. 너희와의 인연 말이다. 그 말에 식당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준호와 현주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떨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준호와 현주는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반성하고 있어요. 얼굴만 한 번 뵐 수 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때로는 두 사람 모두 함께, 때로는 따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식당 문 밖에서도 종종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허름한 간판 밑에서 주춤거리며 안을 들여다보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 마음이 또 흔들릴까 두려웠고 다시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문은 이미 단단히 닫혔고 다시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이미 제 손에서 팔려나갔고 등기부에서 준호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집을 잃은 뒤 준호와 현주는 결국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현주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그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빌라 건물은 낡고 습기가 차, 겨울엔 찬기가 심하고 여름엔 벌레가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으스대며 살아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조심조심 눈치 보며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씁쓸한 깨달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당 문 옆에 작은 글귀 하나를 붙였습니다. 직접 써서 코팅한 종이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문장을 읽었고 몇몇 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 문구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일 뿐 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시장으로 나갑니다. 묵은지에 들어갈 알맞은 배추를 고르고 직접 담근 된장을 살펴봅니다. 가게 한쪽 창고에는 해마다 담가둔 된장이 단지째로 놓여 있고 그 위엔 2022년, 2023년, 2024년 날짜가 적힌 종이들이 깔끔하게 붙어 있습니다. 힘들게 담근 재료들이지만 그걸 기다려주는 손님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제 밥상을 기대하며 찾아와 주는 것. 이제는 그게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자부심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이고 누군가는 김치찌개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말합니다. 아유, 사장님 이 집 밥은 진짜 사람 살리는 맛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웃으며 국자를 듭니다. 사람들은 가끔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사장님, 자식이 그렇게 하면 마음 안 아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죠. 어찌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더 이상 속지 않으니까 이젠 편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밥을 지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진심으로 제 밥을 먹어주거든요. 그 말엔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삶을 삽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식당 문을 닫고 조용히 주방 한켠에 앉아 따끈한 된장국의 김을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던 불판 위의 열기와 묵은지, 국물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이 시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의 김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한 파문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때론 속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줍니다. 믿고 기대하고 마음을 내어주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는 것. 그건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며 배운 소중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고 마음보다 더 귀한 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밥을 짓고 진심으로 그 밥을 먹어주는 사람들과 하루를 나눕니다. 배신보다는 따뜻함을, 욕심보다는 사람다움을 담아 된장국에, 김치 한 포기에, 그리고 밥 한 그릇에 저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저 스스로를 위해서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 살아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